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네. 세계 주식시장이 저는 거품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조만간 어떤 애생적인 사건이 발생하면은 네. 예, 주가가 급락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뭐 그게 머지않았다. 근데 지금은 실물하고 제가 보니까 괴리가 너무 벌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테이퍼링 하면은 지금 아니다 그러는데 네. 저는 충격이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온다. 예, 저는 단기적으로 현금 비중을 늘려야 된다. 예, 조금 늘리면은 네. 요즘 뭐 시장을 또 좋게 보시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 예. 교수님께서는 지금 현재 시장을 조금 안 좋게 이제 위험한 신호를 보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시청자분들 양쪽 이야기를 다 듣는 것이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해서 이제 교수님을 이제 섭외 요청을 드렸는데 예. 일단 나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저희 촬영 전에 예. 지금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조만간 언젠가 좀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는 얘기를 좀 해주셨어요. 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네. 세계 주식시장이 저는 거품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예, 특히 그 미국 시장이 거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조만간 어떤 애생적인 사건이 발생하면은 네. 예, 주가가 급락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뭐 그게 머지않았다. 네. 예, 물론 급락하면 다시 오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할 때 항상 수익하고 리스크 관리를 동시에 해야 되는데 그렇죠. 뭐 작년에서 올 상반기까지면은 수익을 좀 비중을 뒀어야 했는데 네. 지금 수익보다는 리스크 관리를 좀 하셔야 될 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점으로는 좀 언제쯤 생각하시는 건가요? 당장 이달 말 다음 달 초에 네. 뭐 조정다운 조정이 한번 올 것 같고요. 지금 9월이니까 9월 말에서 10월 초쯤이에요. 예. 8월 달에 사실 조정이 한번 왔잖아요. 예, 8월 달에도 뭐 3,040까지 코스피가 떨어졌는데 네. 예, 그것보다 조금 더 저는 깊은 조정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뭐 이런 상황에서 교수님은 현금 비중을 조금 늘리셨겠네요. 예, 뭐 저는 저 현금을 한 60% 좀 가지고 있고요. 예, 그리고 사실 이런 거 불확실한 시대는 네. 여러 가지 상품에 좀 나눠서 투자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뭐 금도 가지고 있고 네. ETF, 뭐 인버스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인버스. 예, 제가 인버스에서 뭐 돈 벌자 하는 게 아니고요. 네. 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우량주들 주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네. 뭐 이런 주식이 떨어지면은 인버스 가지고 있으면은 네. 어느 정도 해치가 해지가 되니까. 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떨어지면은 뭐 인버스 팔고 다시 싸게 살려고 네. 예, 인버스도 좀 최근에 사놨었습니다. 야, 이 젊은 분들이 뭔가 인버스를 사고 있다는 느낌과 좀 교수님 인버스를 가지고 있는 게 좀 느낌이 좀 다르네요. 예, 인버스는 절대 저는 오래 가지고 있는 건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제가 단기적으로 조정, 뭐 내년에도 조정 말씀드리고 있으면 주가라는 건 장기적으로 오르죠. 그러니까 인버스는 절대 오래 가지고 계시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도 인버스 사가지고요. 네. 뭐 리스크 관리해서 인버스를 샀는데 네.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5% 네. 인버스에 손해 나면은 네. 저는 손절매를 합니다. 예, 제 모델이 틀렸구나. 네네. 예, 이런 식으로 하고요. 네. 저는 인버스는 절대 오래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게, 그 주식시장이 지금 하락할 거라고 이제 교수님이 전망하시는데, 현금 비중이 60%라는 뜻은 어쨌든 40%는 주식과 관련된 여러 가지 상품도 가지고 계신 건데, 하락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사실 그냥 돈을 다 빼는 게 제 입장에서는 뭐 더 맞을 것 같은데. 예, 주시장이라는 게 불확실하니까요. 네. 예, 주시장 앞에서는 늘 겸손해야 되죠. 네. 예,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40%라도 만약 오르면은 네. 예, 40%에서 은행 이자보다 또 좀 이자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그 인버스를 제가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린 거는 예, 그것도 리스크 관리 차원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로 이제 좀 해지를 하고 계시네요. 예. 나 또한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예. 자, 그럼 질문 좀 본격적으로 몇 가지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 8월 26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본격적인 금리 상승기에 이제 접어든 것이 아니냐는 이제 우려가 좀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금리가 인상되면 우리 경제에는 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예, 금리 올리면은 뭐 네. 가계부채 늘어난다. 이자 부담 늘어난다. 네. 그다음에 뭐 주식 부동산 가격 떨어진다. 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 긍정적인 측면도 있어요. 네. 아마 김 작가님도 은행에다 금융자산 가지고 있는 게 네, 조금 있겠죠. 부채보다 더 많으실걸요. 네네. 우리 가계 전체적으로 보면은 가계 금융자산이 부채보다 한 2.2배 정도 많아요. 예. 그러니까 가계 전체적으로는 금리가 올랐을 때 금리 소득, 이자 소득이 늘어나니까 전체적으로는 좋은 거예요. 네. 예, 그런데 이제 부채가 많은 뭐 자영업자나 영세 좀 이런 분들은 참 어렵죠. 네. 근데 전체적으로 가계에는 좋고요. 예, 그런데 이게 금리가 지금 0.5에서 기준금리 0.75% 올렸습니다만 네. 이건 또
금리 우리 경제력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겁니다. 네. 제가 현 상황에서 우리나라 적정금리 추정해 보면요. 한 2% 정도 나와요. 근데 0.75니까 괜찮은 거네요. 굉장히 낮은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네. 이렇게 기존금리를 한국은행이 올렸는데 시장금리는 안 오르고 있어요. 거의 정체 상태거든요. 네. 왜냐하면 시장금리에는 미래의 경제성장률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을 측정해 보니까요. 우리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작년에 보니까 1.8%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금리가 낮다는 것은 앞으로 경제 성장률이 더 낮아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은행 여기서 금리를 몇 차례 더 올리더라도 시장 금리는 별로 안 오르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럼 시장에 뭐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는 건가요? 그게 이제 저는 저금리의 의미를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금리가 낮다는 것은 금리에는 미래 경제 성장이 들어있거든요. 네. 앞으로 경제가 더 나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경제가 나빠지면 우리가 일자리를 찾기 힘들죠. 네. 근데 일본의 경우 보면요. 우리가 교과에서 보면은 금리가 떨어지면 주가가 오른다고 그랬는데요. 일본이 그 90년대 접어들면서 금리하고 주가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어요. 네. 금리가 떨어졌는데 주가도 떨어졌거든요. 네. 이론하고는 전혀 다른 현실이죠. 그거는 금리보다는 주가를 결정하는 경제 성장률이나 기업 이익 증가율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금리가 떨어질 때 일본 경제 성장률 떨어졌고 기업 이익 증가율 떨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금리가 떨어져서 오히려 주가가 더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2016년 이후 최근에 보면 주가하고 금리하고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떨어진다는 게 주식시장에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 저 금리 좀 올렸다고 뭐 집값 떨어지지 않을까 네. 이런 거에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는데요. 네. 집값을 결정하는 하나의 요소가 금리입니다. 네. 금리가 그렇게 중요한 영향을 집값에 안 미쳐요. 집값이라는 게 장기 추세가 있거든요. 네. 자기 추세에 따라서 움직이고요. 집값을 결정하는 더 중요한 요소가 금리보다는 경기예요. 네. 경기 중에서 이제 통계청에서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라는 걸 발표하거든요. 네. 이게 현재의 경기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입니다. 그런데 6개월 후에 이 경기가 집값에 한 10% 성장하고요. 1년 후에는 한 30%, 2년 후에는 한 50%를 경기가 집값을 설명해 버린 겁니다. 네. 그러니까 경기가 금리가 떨어지더라도 경기가 나빠지면은 집값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구조적으로 우리가 저성장 저금리 시대에 접어들었으니까 이제 금리 이야기는 그만하고 경기를 봐야 돼요. 기업 수익을 봐야 됩니다. 네. 그럼 기업 수익, 경기는 뭐 어떻게 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내년에는 상당히 안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요? 그래서 이 그림 보여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같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라는 게 앞으로 경기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거든요. 네. 이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라는 것은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7개 지표로 거기에는 재고 순환 지표, 뭐 건설 수주액, 기계류, 뭐 내수 출하액, 그 다음에 경제 심리 지수, 장단기 금리차, 주가 지수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7월 달에 꺾였거든요. 그러니까 2019년 8월 저점을 치고 계속 올라왔었어요. 이게 파란 선입니다만은, 빨간 선입니다만은. 근데 6월 정점 치고 7월에 꺾였거든요. 근데 제가 예상해 보니까 앞으로 계속 떨어지게 나와요. 이게 이제 경기 정점에 비해서 한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만 한 1개월에서 8개월 정도 선행하거든요. 저는 이 선행지수가 꺾인 걸 보면은 앞으로 갈수록 경기 지표가 둔화되고 내년에는 경기가 상당히 나빠질 것이다. 이게 또 주가하고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로 보면은 저는 주가가 그동안 사실 추세적으로 상승했죠. 추세적으로 상승했는데 앞으로 자리 박스권이고요. 뭐 여기서 추세적으로 오르기는 힘들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랑 코스피가 아래에 있는 건데 이거랑 모양이 비슷하잖아요. 안 비슷한 적도 있나요? 그러면? 방향은 거의 같은데요. 이 정도의 차이죠. 방향은 어쨌든 거의 같다라는. 그래서 제가 2011년부터 그랬는데 사실 이 이전에도 마찬가지고요. 방향은 거의 같거든요. 이 정도의 차이.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이제 떨어지더라도 주가가 뭐 덜 떨어진 경우도 있고요. 2013년, 2015년은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많이 떨어졌는데 사실 주가는 이때는 저평가됐었어요. 근데 제가 위험스럽게 보는 건 뭐냐면은 지금 주가가 이때보다 고평가됐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이 코스피하고 상관계수가 제일 높은 게 일평균 수출 금액이에요. 네. 이 상관계수가 0.83이나 되거든요. 네. 상관계수가 1에 1이라면 완전히 정비례 관계라는 거죠. 100%. 예. 0.83이라면 거의 방향이 같다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그동안 우리나라 주가가 먼저 오르고요. 그 다음에 일평균 수출 금액도 뒤따라 오르고 있거든요. 네. 예, 그런데 이 거리가 너무 벌어졌다는 거죠.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흔히들 그 주식시장을 산책 나온 개와 주인에 비교하는데요. 네. 이 주가가 개고 이 일평균 수출 금액이 주인이라면은 네. 이 거리가 개가 주인에 너무 앞서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주인이 굉장히 빨리 달리고 있어요. 수출이 많이 증가하고 있죠. 특히 지난 8월도 전년 동월 대비 29%나 증가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거리를 과거 추이로 보니까 30% 정도 주가가 앞서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거리를 좁히려면은 네. 수출이 지금 굉장히 빨리 증가하고 있기는 있는데 그 거리를 좁힐 만큼 빠르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면 이 30%란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는 네. 주가가 더 조정을 보여야 된다는 거죠. 네. 네, 그런데 우리가 일평균 수출하고 우리 주가하고 이렇게 거리가 벌어졌던 거는 이때였었어요. 2007년, 2008년. 네. 이때 우리나라 은행들이 수익원 다변화시켜야 된다고 주식형 펀드 캠페인을 했거든요. 네. 이때 제가 한 은행 그 용소 소장이었었는데요. 네. 예, 저는 뭐 위기가 올 것이다. 지금 캠페인에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또 혼난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예상한 것보다 늦게 2008년 8월 달에 네. 예, 위기가 왔었는데요. 이때 우리나라 거의 모든 은행들이 주식형 펀드 캠페인을 했어요. 그래서 주식형 펀드를 2008년 8월 달에 144조 원 모았거든요. 네. 그렇게 은행들이 모아주니까 자산운용사들이 그걸 가지고 주식을 사가지고 이때도 이 주가하고 일평균 수출 금액 거리가 한 30% 정도 벌어졌습니다. 네. 네, 그런데 2007년 이제 마지막 월부터 예, 주가가 먼저 떨어지기 시작했고 2008년 위기가 오면서 네. 뭐 수출도 급락했고 주가도 먼저 급락했거든요. 네. 이때는 그 주식형 펀드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가대평가됐었는데요. 작년에서 지금까지는 소위 그 동학개미운동 이분들이 지금 주식시장 굉장히 많이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사실 이분들 힘으로 주가가 이렇게 오른 것이죠. 네. 그래서 저는 뭐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 금리가 뭐 계속 낮아지고 네. 뭐 배당 수익률, 주식의 배당 수익률이 은행 금리보다 높기 때문에 주식 투자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주식 비중이 높은 거 저는 환영하는데요. 예, 그런데 지금은 조심하자. 예, 단기적으로는 조금 조심하시자. 아. 근데 우리나라 주가를 장기적으로 보면요. 네. 우리나라 주가가 88년에 1000을 돌파했었죠. 네. 예, 그리고 IMF 경제위기 맞고 계속 500에서 1000박스권 보이다가 IMF 경제위기 구조조정했다. 그 다음에 중국 특수 때문에 2000을 돌파한 거예요. 2000 돌파하고 또 10년간 쉬었었습니다. 왔다 갔다 제자리 걸음했죠. 네. 그래서 지금 동학개미운동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네. 지금 전 세계가 돈을 많이 풀어가지고 3000 돌파했습니다만은 저는 상당히 오랫동안 좀 조정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주식 그 시장에 참여하신 분들이 작년에 사실 코스피가 31% 올랐는데요. 이렇게 오르는 건 몇십 년 만에 한 번밖에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에 오른 것만 보고 주식시장이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것보다는 좀 기대 수익률 낮춰달라고 말씀드린 거는 지금 실물하고 금융하고 이만큼 괴리가 지금 벌어져 있다는 네. 겁니다. 이 거리를 좁혀야 되거든요. 교수님이 보여주신 자료, 뭐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랑 이제 코스피, 그 다음에 일평균 수치랑 코스피 이제 보면 납득이 가서 이제 조금 조심할 생각이 드는데 네. 이게 뭐 세상에 100%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100%는 없죠. 교수님 말을 듣고 조심하는 건 좋은데 사실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에 내가 만약에 돈을 투자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저는 교수님 많이 틀렸으면 좋겠거든요. 예, 예. 이게 틀릴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하면 좀 틀리게 될까요? 오를 수도 있긴 하니까요. 어떻게 되면 오를까요? 이 제 전망치가 이제 틀릴 수도 있고 제 모델에서 나온 수치들이거든요. 그렇죠. 예, 제 모델이 틀리거나 네. 아니면은 앞으로도 유동성을 더 많이 풀어버릴 경우. 근데 그럴 것 같진 않은 분위기잖아요. 그렇죠. 네. 앞으로 유동성이 명목 GDP에서는 좀 축소되는 과정이 전개될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미 그 금리를 인상했고요. 예, 그 다음에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금융위에서 여기서 제일 강조하는 게 금융 불균형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금리를 인상했죠. 이 금융 불균형이라는 게 뭐냐면요. 네. 우리나라 부채, 특히 가계부채가 너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네. 두 번째, 자산 가격,
특히 부동산 가격이 너무 빠르게 오르고 있다. 이번에 저는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상한 것은 우리 경제도 물론 회복됐습니다. 네. 물가도 목표치 2% 넘어섰죠. 예, 그런 것도 있지만은 결국 부동산 잡기에서 그렇죠. 금융 불균형 해소하기 위해서 그렇죠. 금리 인상했다고 보고 네. 있거든요. 그럼 앞으로 유동성을 상대적으로 덜 풀겠다는 네.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유동성 더 풀면은 네. 예, 제 모델이 틀릴 수도 있고요. 주가 더 오를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그런데 네, 제가 그 증권회사 리서치센터장 하면서 주가를 전망하면서 이 주가가 오른다고 했는데 떨어지면 사람들이 별로 욕을 안 하십니다. 당연히 증권회사는 오른다고 전망했겠지, 네. 하겠지. 근데 떨어진다고 전망했는데 올라버리면요. 네. 그때는 용서를 안 해줘요. 그렇죠. 내가 살 수 있는 거를 예, 너 돈을 때문에 안 벌었는데 너 때문에 돈 못 벌었다. 예. 그래가지고 제가 2007년에 상반기에 네. 뭐 미국서 2기가 온다 그랬는데 2008년에 왔는데 참 욕을 많이 얻어먹었어요. 네. 예. 근데 결국은 그때 주식 가지고 계신 분들은 2008년에 큰 네. 손해를 보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점은 사실 누구도 네. 정확히 알 수는 없는 겁니다. 예, 그런데 제가 여러 가지 지표로 보니까 네. 지금은 수익률보다는 리스크 관리. 근데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요, 물론 지금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죠. 네. 지금 우리 소비자 물가 2.6%지 않습니까? 네. 현금 가지고 있으면 마이너스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2.6%. 그럼 은행에다 1% 맡겨도 네. 1.6% 지금 그러니까요. 실질금리 마이너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시기에는 현금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으면은 네. 또 모든 자산을 싸게 살 기회가 올 거라는 거죠. 방금 전에 이제 금리를 올린 게 부동산 때문에 얘기해 주셔서 그런데 예. 부동산은 이제 좀 잡힐까요? 금리 가지고는 안 잡힙니다. 아,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네. 예, 부동산 아파트 가격 제가 결정 요인을 분석해 보니까 네. 한 6개월까지는 이게 추세예요. 네. 아파트 스스로 가격 추세가 있거든요. 그 추세가 지금 굉장히 오르는 추세가 강하거든요. 네. 그 추세가 거의 90% 이상 설명하고요. 네. 금리나 지금 정부에서 대출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건 2, 3%밖에 설명 못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시간이 갈수록 뭐 금리나 대출이 한 5% 정도 설명하는데요. 네. 가장 중요한 거는 경기거든요. 네. 경기가 좋아야지 사람들이 소득이 있고 집을 살 수가 있습니다. 경기가 나빠지면요. 뭐 지금 은행에서 돈 많이 빌려준다고 하지만 경기 나빠지면 은행도 돈을 잘 안 빌려줘요. 교수님 아까 전에 경기가 내년에 좀 안 좋을 것 같다면서요? 그래서 내년에는 저는 부동산 가격 떨어질 거로 보는 거죠. 내년에요? 예, 내년에는. 그래서 올해부터는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예, 미국은 지난 거 7월 보니까 전년 동월 대비 20대 도시가 19%나 올랐더라고요. 우리나라는 한 14% 정도 올랐어요. 우리나라 대도시가. 네. 사실 미국이 우리보다 더 많이 올랐거든요. 네. 예, 그런데 이제 하반기 후반으로 갈수록 이 상승률은 서서히 떨어졌다가 네. 그러니까 수준은 오를 겁니다. 올 하반기도. 근데 내년에 가가지고는 저는 경기가 둔화되고 네. 예, 그리고 이제 주택 가격도 떨어질 거라는 거죠. 어, 예, 그런데 이 사이클이라는 게 보면요. 한 떨어지면 한 4, 5년 정도 가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도 뭐 지방이지만 1주택자이긴 한데 부동산이 조금은 떨어지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솔직히. 예. 뭐 너무 비싸서. 사실 이번 그 상승률로 보면요. 네. 예, 2009년 3월이 아파트 가격 저점이었거든요. 네. 상승률로 보면은 제일 많이 오른 데가 대구입니다. 네. 대구, 부산, 네. 뭐 대전 있죠. 서울보다 더 많이 어떻게 올랐어요. 또 제가 대구에 있는 줄 아시고 어, 아파트 대구에 있는데. 아, 대구가 있으시군요. 뭐 체감하셨을 겁니다. 네. 상승률 물론 이제 근데 그 상승률도 또 대구 안에서 또 구마다 좀 다르더라고요. 예, 지역마다 또 차이 나죠.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서울을 많이 이야기하는 건 이제 네. 절대적인 차이죠. 예, 서울 그 평균 아파트 가격이 KB 국민은행 통계 보니까 지난 8월에 한 11억 5천 정도 되더라고요. 네. 근데 대구 뭐 부산 한 4억 정도 됩니다. 네. 이 절대적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그렇죠. 사실 그 대구는 2억에서 4억 된 거고요. 네. 뭐 서울은 6억에서 12억 된 거니까. 똑같이 뭐 2배라고 한다 하더라도 느낌은 너무 다르죠. 예, 느낌 절대적인 차이가 있으니까 너무 네. 다르죠. 최근에 이제 연준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사실 조심스러운 입장을 좀 취하고 있는데 미국보다 사실 한국 금리 인상이 먼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요거는 이제 부동산 때문 말고 또 다른 뭐 의미가 있는 걸까요? 우리나라 경기가 사실 네. 작년 코로나 충격 때 제일 적은 충격을 받았어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 GDP가 올 1분기에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빨리 코로나 위기 수준까지 와버렸습니다. 네. 예, 그리고 한국은행이 이제 물가 안정 목표를 했는데 물가도 최근에 2% 넘고요. 네.
예, 그런데 경기도 좋아지고 물가도 올라서 금리 인상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게 금융 불균형 해소하겠다는 거예요. 네. 지금 부동산 가격, 집값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거죠. 예, 그래서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상했는데요. 네. 사실 금융 불균형 따지면은 미국이 우리보다 더 심각하거든요. 오. 미국 정부 부채 굉장히 많이 늘고요. 대부채도 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미국 주가 많이 올랐죠. 네. 미국 주가 제가 평가하면 역사상 가장 큰 거물이 발생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정책 당국은 미국하고 어떻게 다르냐면은 네. 예, 미국은 시장에 한번 맡겨보자. 네. 예, 그리고 우리 정책 당국은 우리가 시장에 한번 개입해보자. 그런 차이인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면은 이게 거품이 꺼졌을 때 네. 저는 미국이 충격이 더 크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음. 지금 시장에 맡겨놓으니까 거품이 더 커지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제가 뭐 여러 번 경험합니다만 이 자산 가격이라는 게 연착륙은 없어요. 특히 주가라는 게 오를 때는 항상 펀더멘털 이상으로 오르죠. 네. 가대평가돼요. 떨어질 때는 급락하거든요. 펀더멘털 밑으로 떨어져요. 연착륙이라는 게 없습니다. 연착륙이 이제 천천히 가는 거, 경착륙이 예. 급하게 떨어진 건가요? 그러니까 연착륙이라는 것은 뭐냐면 비행기가 공항에 착륙했다가 네. 예, 부드럽게 착륙했다 이렇게 다시 뜨지 않습니까? 음. 근데 경착륙이라는 것은 그냥 땅 밑으로 음. 그냥 펀더멘털이 이 수준이라면 이렇게 좀 높았다가 이 밑으로 떨어져 본다는 거죠. 네. 갑자기. 네. 예, 그리고 예, 주식시장이나 경기의 특징은 뭐냐면은 오를 때 그다음에 경기 확장하면 서서히 오랫동안 서서히 올라요. 예, 그런데 경기 정점을 치고 떨어질 때는 급락해 버립니다. 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그 경기 확장 국면 1970년부터 이 순환 주기를 보면은 평균 확장 국면은 한 33개월이었어요. 네. 33개월 좋아졌다는 거죠. 수축 국면은 평균 18개월입니다. 되게 짧네요. 짧게 급하게 떨어져 버리거든요.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죠. 네. 오를 때는 서서히 올랐다가 네. 떨어질 때는 단계 급락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경착륙 한다는 겁니다. 네. 근데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이런 시점을 잘 이용해 가지고 네. 정말 큰 돈 버신 분이 있는데요. 오. 그 떨어진 시점 잘 포착해 가지고 네. 파생상품 이용해 가지고 네. 그런 굉장히 그분의 아주 뛰어난 통찰력 때문에 아. 그러는데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이용하기는 힘들죠. 네. 그러니까 주식시장이라는 게 단기에 급락할 수 있다는 게 2011년 8월 달에 S&P가 미국 국가 신용 등급을 떨어뜨렸습니다. 네. 트리플 A에서 AA로. 근데 그때 전 세계 주가가 폭락했었거든요. 단기에 급락해 버렸죠. 네. 예, 그때 제가 아시는 분은 한 500억을 잃었어요. 파생상품 투자하셨다가. 아니 도대체 그분 자산이 얼마씩을 500억을 잃나요? 그러니까 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 자산 가격이라는 것은 이 떨어질 때는 단기에 연착륙이랑 서서히 떨어지는 경우가 없다는 겁니다. 예, 떨어질 때는 급락하니까. 급락하니까. 예, 사실 그 시점은 이제 누구도 모르니까 네, 지금도 500을 조심하셔야 잃고 돼요. 그렇죠. 네. 그럼 이제 주식 부동산도 어쨌든 자산 가격이 폭등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예, 예. 금리 인상이 그럼 이러한 자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 말씀만 좀 들었을 때는 뭐 부동산에는 지금 크게 미친 영향이 많지는 않을 것 같다는 느낌도 좀 드는데 주식 부동산이 좀 어떨까요? 한국의 금리를 앞으로 많이 못 올릴 겁니다. 네. 저는 금리 인상 시점이 좀 늦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제가 분석해보면 금리 인상이 한 6, 7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쳐요. 네. 예, 그런데 지금 선행지수 꺾이고 아마 올 4분기까지는 경기가 괜찮을 텐데요. 네. 저는 내년 상반기부터 경기 나빠지리라고 생각해요. 경기 나빠지는데 한국이 어떻게 금리를 올리겠어요? 네. 못 올리죠. 네. 예, 그리고 경기가 나빠지면 시장 금리는 미리서 떨어집니다. 예, 그런데 우리나라 시장 금리하고 이 기준 금리하고 관찰해 보면요, 시장 금리가 선행합니다. 네. 시장에서 금리가 오르면 한국의 기준 금리 올렸고요, 시장 금리가 떨어지면은 한국의 기준 금리 떨어뜨렸거든요. 네. 예, 저는 내년 가가지고 금리 다시 떨어지리라 보고 있어요. 시장 금리가. 네. 그럼 금리 못 올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을 볼 때는 금리는 그만 보자. 계속 저금리로 간다는 뜻인가요? 저금리로 간다. 예. 그리고 요새 은행 형태들 보면요, 은행이 채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은행이 돈이 들어오면은 대출 아니면 유가증권 운영하거든요. 네. 대출은 가계대출, 기업대출이죠. 네. 예, 그런데 가계는 전체적으로 자금 잉여주체예요. 가계는 금융에서 저축한 돈이 빌려 쓴 돈보다 더 많거든요. 네. 그런데도 이제 가계대출을 막겠다는 거죠. 네. 그리고 우리 기업들이 지난 3월 말 현재 한국은행 자금순환법 보면은 818조 원 정도 현금성 자산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경기가 불안하니까 지금 현금 많이 확보해 놓은 거예요. 네. 은행에서 돈 빌려 안 쓸 겁니다.
그럼 은행이 돈이 들어오면은 대출 아니면 유가증권 해야 되는데 가계대출 막죠. 예, 물론 중소기업들은 얻었으면 대기업들 돈 많이 가지고 있어요. 돈 안 빌렸습니다. 네. 그럼 은행이 그 돈 가지고 어디다 투자해야 되겠어요? 유가증권. 은행이 위험하다고 주식은 별로 안 삽니다. 네. 채권 살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은행이 채권 사면은 채권 수요가 늘어나면 채권 가격이 오르고 거꾸로 금리는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금리는 많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네. 저는 조금 올라가다 다시 떨어지리라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뭐 부동산을 하시든지 주식을 하시든지 금리는 별로 변하지 않는다. 기업 수익이 어떻게 될 것인가. 예, 그리고 경제 성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 예, 그리고 자기가 투자하는 기업이 앞으로 배당을 얼마나 줄 것인가. 근데 지금 기업 측면에서 지금 내년에 경기가 안 좋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왜요? 지금 경기가 좋은 것은 적극적인 재정정책, 통화정책 힘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정부가 굉장히 부실해져 버렸어요. 정부가 쓸 돈이 과거보다 줄어들었거든요. 네. 예를 들어 가지고요. 작년 3월부터 올 3월까지 미국 정부가 GDP 대비 28%를 썼거든요. 네. 우리나라 한 10% 정도 썼어요. 미국보다 훨씬 덜 쓴 거죠. 그러다 이렇게 돈을 많이 쓰다 보니까 작년에 미국 연방정부 부채가요. 작년에 그 미국 재정적자가 GDP 대비 15%입니다. 이 15%는 1940년대 2차 전쟁 이후 처음이에요. 그렇게 돈을 많이 써버리니까 정부가 지금 부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네. 정부가 돈 쓸 여지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네. 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거는 통화정책이에요. 금리 0% 내려가지고 돈을 많이 풀어가지고 소비 투자를 부양했거든요. 근데 금리가 낮다고 가게가 돈 빌려 써가지고 가게가 부실해져 버렸고, 그 다음에 기업이 돈 빌려 투자하고 기업도 부실해져 버렸습니다. 네. 국가마다 약간 차이는 있지만. 네. 그러니까 앞으로 통화정책 효과도 없다는 네. 거예요. 가게가 부채가 많으니까 돈을 쓸 여지가 없고요. 네. 그 다음에 기업도 부채가 높으니까 가게처럼 많이 투자 안 할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더 무서운 거는 사실, 네. 예, 제가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라고 경제 주간지인데요. 뭔가요? 이 그림이 좀 섬뜩하지 않습니까? 오른쪽은 무슨 공룡인가? 예, 지금 다음에 더 큰 경기 침체가 온다는 거거든요. 아, 네. 겨우 왼쪽의 겨우 무찌르고 이제 남은 데가 네. 그 무기도 다 부러지고 했는데. 예, 이 무기가 뭐냐면요. 이 동물하고 이게 어떤 동물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 통화정책하고 재정정책 싸운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 동물 죽이고 이 길을 극복했거든요. 네. 예, 그런데 여기서 무기를 다 써버렸다는 겁니다. 네. 이 무기가 통화정책, 재정정책이에요. 네. 물론 이제 경제가 어려우면 정부가 더 돈을 쓸 텐데요. 쓸 여지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통화정책은 효과가 없을 거라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금리 선진국 0%잖아요. 네. 여기서 더 내릴 여지도 별로 없고요. 돈을 풀어도 가계 기업이 부실해졌기 때문에 네. 소비 투자가 안 늘어난다는 네. 거죠. 그래서 쓸만한 무기가 없기 때문에 다음에 올 위기는 오히려 더 클 수도 있고 이번 금리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복됐어요. 이런 무기를 써가지고요. 네. 근데 쓸만한 무기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저 여기 이 그림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하나 발견을 한 게 예. 교수님이 이제 이런 뭔가 시장에 지금 부정적일 수 있는 안 좋은 이제 어쨌든 이런 좋은 객관적인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잖아요. 교수님 네. 입장에서. 지금 이 기사분이 어쨌든 이걸 무찌르고 가잖아요. 네. 근데 앞에 이제 위기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 칼이 이제 뭐 다 부러지게 떠나서 이분이 앞을 안 보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거 지난 이제 영광을 이제 잘 헤쳐나가 이걸 보고 있고 그리고 앞을 향해 이제 여기 이제 들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예, 사실 굉장히 두려워서 네. 앞을 보기 힘들 수도 있는 거고 예, 있는 아니면 것 못 본 거일 수 있는 거고. 예, 사실 이런 일이 없을 수도 있지만은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미래를 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 선배가 삼성경제연구소 처음에 설립할 때 거기 들어갔었대요. 네. 예, 그런데 고 이병철 회장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랍니다. 네. 어떤 사건을 한번 조사해가지고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할 것인가 시나리오를 한번 만들어 오라는 거죠. 근데 이 연구원이 보기에는 제 선배가 보기에는 별 큰 일이 아니었었대요. 그래서 그 회장님한테 제가 생각하는 이거 별일 아닌데 그랬더니 그 회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이놈아 네가 생각하면 그럴지 몰라도 만약 이 일이 발생하면 우리 그룹 전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시나리오 만들어 오라. 네. 그런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양한 시나리오를 한번 만들어 보고 이런 일이 왔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 건가 네. 미리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사실
위기는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까? 네. 그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그 위기를 미리서 대비하면 더 좋고요. 네. 어떻게 극복해 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가계, 기업, 국가, 부, 경쟁력 다 달라지거든요. 이게 준비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하고 다르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런 일이 안 올 수도 있어요. 네. 예, 그런데 저는 이런 일이 지금 올 확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확률적으로는 낮다고 생각하더라도 네. 이런 일을 한번 생각하면서 이런 일이 왔을 네.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네. 그걸 한번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자는 겁니다. 그럼 코로나 사태 이후에 사실 회복되던 경기가 또 델타 변이 확산으로 인해서 스태그플레이션에 뭐 빠질 것이라는 우려도 좀 있던데 요건 좀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은? 저는 내년 하반기 스태그플레이션, 특히 미국 경기에서요. 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가 뭐 전 세계가 작년에 코로나19 발생으로서 경기가 크게 위축됐거든요. 네. 그래서 가감한 재정정책, 통화정책 써가지고 지금 사실 V자형 회복입니다. 제가 U자 형태로 그려놨는데 네.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그렇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이런 경기가 좋아질 것인가 아니면 나빠질 것인가. 예, 저는 이 낙관적인 확률이 한 40%라면 이 비관적인 경우가 한 60% 정도 보거든요. 특히 내년 하반기에는 네. 이럴 가능성이 높다. 아까 우리나라 경기 선행지수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 경제를 세계경제 풍향계라고 그래요. 네. 우리가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수출 보면 세계경제 흐름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경제가 나빠지면은 OECD 전체 선행지수가 우리 선행지수 한 5개월 정도 후행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한국 경제, 한국 금융시장을 탄광 속의 카나리아다. 그러니까 옛날 강부들께서 카나리아를 들고 들어갔잖아요. 들고 들어갔죠. 얘네가 죽으면 이산화탄소. 빨리 도망쳐야 된다. 이산화탄소를 먼저 맡으니까. 네. 그래서 한국 경제, 금융시장이 세계에서 그렇게 선행한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 선행지수가 지금 정점을 치고 후퇴 제가 할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몇 달 더 지켜봐야 돼요. 네네. 네. 한국 경제가 수축 국면에 들어서면은 나머지 경제도 수축 국면에 들어설 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현재까지는 제가 미국 중심으로 물가가 굉장히 오르는데요. 네. 아마 내년 상반기까지도 물가가 상당히 높은 수준 유지할 겁니다. 네, 그런데 이게 경기가 수축 국면에 들면은 이 국면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 이야기가 나오겠죠. 네. 네, 그리고 이제 경기가 나빠지면은 또 물가가 떨어지니까요. 네. 또 물가 떨어지면 디플레이션 이야기가 나오도록 겁니다. 그리고 시기에 따라 가지고 네. 지금은 인플레이션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저는 내년 상반기 후반쯤에 스태그플레이션, 그다음에 내년 또 하반기가 가지고는 디플레이션이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부채에 의한 성장의 한계와 또 그 자산 가격이 거품이 빠지면서 심각한 경제 위기가 올 것이라고 이제 주장하셨는데 그건 어느 정도 이제 말씀해 주신 부분인데 말씀 못 하신 부분이 있으면 또 추가로 얘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위기 이제 상황이 좀 오는 건지 과연 우리 주식시장이 뭐 어느 정도까지도 빠질 수도 있는 건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예, 저는 세계 경제 한마디로 부채의 성장이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2008년 미국에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죠. 네. 이때 세계 부채가 한 단계 도약했었어요. 예, 그런데 작년에 이제 코로나 위기가 발생하니까 정부가 많이 쓰고 그다음에 중앙은행 돈 풀어가지고 소비 투자 부양하다 보니까 이 경제 주체가 부실해져 버렸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기 전에 뭐 정부 부채가 GDP 대비 한 240%, 50% 됐었는데요. 네. 예, 지금 전 세계 부채가 400%가 넘어서고 있거든요. 이 부채가 너무 많은 겁니다. 근데 과거 우리 남미위기, 그 다음에 97년에 외환위기, 네. 뭐 그리스, 일부 유럽국가 재정위기, 그런 거는 지역적인 문제였어요. 그때는 남미만 나빴고, 97년 우리나라, 인도네시아, 태국 같은 일부 국가들만 외환위기를 겪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저는 전 세계적인 문제라고 생각해요. 네. 전 세계가 역사상 이렇게 공통적으로 부채가 각 경제 주체가 빨리 늘어난 건 역사상 없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만큼 전 세계가 부채 문제에서 심각하다. 사실 우리나라도 부채에서 성장한 대표적인 나라거든요. 김 작가님은 저 97년 외환위기 때 어디 초등학생 정도 되셨나요? 97년이면 제가 1982년생이니까 15살이네요. 중학생. 예. 중고등학교 정도, 중3에서 예. 고1, 2. 네, 97년 외환위기가 왜 왔냐면은 80년대 말에 우리 경제가 너무 좋았어요. 네네. 특히 80년 말에 3조 호황이로 수출 중심 우리 경제가 한 12%나 86년, 88년 성장해 버렸거든요. 네. 이 미래가 낙관적으로 보니까 우리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투자를 했어요. 근데 90년대 돌아가지고 기업들이 생산 능력을 늘려놨는데 수요가 부족하니까 네. 기업이 부실해서 돈이
빌려준 은행이 부실해지면서 97년 외환위기가 왔거든요. 네. 그래서 97년 외환위기는 한마디로 부실한 기업 은행을 처리하는 과정이었다. 네, 그때 저 97년에 우리나라 기업 부채가 GDP 대비 107%였어요. 네. 그런데 작년 말에 111%입니다. 그때보다 더 높아졌고요. 네. 근데 그때 외환위기를 우리가 쉽게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가계부채가 GDP 대비 50%. 네. 근데 지금 104%죠. 그때는 우리 정부가 정말 건전했어요. 네. 우리 정부 부채가 GDP 대비 6%밖에 안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가 건전하니까 정부가 공적 자금 투입해가지고 구조조정, 뼈아픈 구조조정 했지만 구조조정 빨리 끝낼 수가 있었죠. 네. 네, 그런데 지금 기업 부채가 외환위기 전 수준 올라가고요. 가계부채 사상 처음으로 GDP 대비 100% 넘고. 네. 그래서 정부가 쓸 수밖에 없는데요. 요새 신문 보면은 내년 예산 정부가 뭐 604조인가 편성했다. 뭐 가행 예산이다. 이런 보도들이 많이 나오는데 정부가 쓸 수밖에 없어요. 가계부채, 기업부채가 높으니까 가계 소비 늘어날 수 없고 기업 투자 많이 할 수 없거든요. 네. 정부가 쓸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네, 그런데 지금 정부 부채가 이제 늘어나는 게 우리나라 문제죠. 네. 그래서 내년 뭐 내후년 가면 GDP 대비 50% 넘어간다. 네. 근데 사실 저 우리나라가 정부 부채는 세계에서 제일 낮은 쪽에 속합니다. OECD 평균이 한 110% 정도 되고요. 작년 기준으로. 네. 우리나라 뭐 아직 50% 이하니까 네. 정부 부채는 정부는 상대로 건전한 편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정부가 계속 쓸 텐데요. 문제는 정말 그 돈을 잘 써가지고 나중에 경제 살려내면은 세금 많이 겹치고 네. 예, 정부 건실해질 텐데요. 네. 과연 그렇게 쓸 수 있을 것인지 이거는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뭔가 그런 투자에 대한 경고를 주시기 위해서 몇 달 전에 요 책, 그레이트 리셋, 요 책을 내신 건가요? 예. 근데 제가 좀 이런 책을 내가지고 닥터 둠이다 그러는데. 닥터 둠이요? 닥터 둠이요. 그게 뭐예요? 그냥 어렵게 본다는 거죠. 아. 미국 뭐 스티븐 노치 같은 거 몇 사람들이 네. 미래를 비관적으로 봐가지고 그분들이 닥터 둠이거든요. 아, 네. 미래를 좀 비관적으로 본다는 겁니다. 네네. 근데 제가 항상 그 미래를 비관적으로 보는 건 아니고요. 뭐 제가 2006년까지는 한국 주식시장에서 최고 낙관론자라고 그랬어요. 2006년까지는 네. 주가 계속 오른다, 주식 계속 사십시오 이런 말씀을 네. 드렸는데 2007년에 미국에서 위기 건다 네. 뭐 이런 식으로 했다가 닥터 둠이라는 별명을 얻었고요. 네, 그 다음에 그 2019년 하반기에 투자의 미래라는 책을 어떤 분하고 공저를 했어요. 네. 근데 그때 경제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 근데 2020년 상반기에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진다. 코스피가 한 2200, 2400 정도 됐는데 1600까지 떨어진다. 작년 상반기에 이런 전망을 했었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상하게 또 코로나가 가지고 네. 네, 주가가 뭐 그렇죠. 1500m로 한번 그렇죠. 떨어졌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제가 모델로 예측하는데요. 모델의 그 비관적인 수치들이 나오면은 그 뒤에 그런 예생적인 사건이 발생했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부채 문제가 계속 쌓이고 있는데 네. 코로나 때문에 더 쌓인 거예요. 증폭됐네요. 예, 부채가 더 높이 여기서 그래프에서 보는 거 더 올라가 버렸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한번 세계가 극복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지금 한국은행 금융 불균형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 저는 우리나라보다 미국 금융 불균형이 더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게 그 법비 지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주식시장 시가총액을 GDP로 나눈 거예요. 네네. 근데 이 시가총액을 어느 걸 하느냐 이게 따라 다른데요. 미 전체 주식시장 시가총액입니다. 그런데 아직 2분기 데이터는 발표가 안 됐는데요. 1분기까지 보니까 GDP 대비 318%입니다. 2000년 IT 거품 붕괴 직전에 210%였거든요. 네. 이게 적정은 몇 퍼센트가? 적정은 몇 퍼센트인지 아무도 모르고요. 아, 네. 과거 평균 가지고 따집니다. 아, 네네. 그런데 장기적으로 평균이 보면 뭐 여기 52년부터 107%였고요. 그 다음에 2000년 이후로는 위기를 겪으면서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평균이 180%였어요. 그런데 지금 318%. 그런데 그 버피 지수라고 그러면은 S&P 500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네. 100% 넘으면은 가대평가됐다. 근데 저는 S&P 500이 아니라 전체 미국 주식시장 시가총액이거든요. 네. 우리나라도 사상 처음으로 코스피 시가총액이 GDP 대비 작년 말에 104%, 네. 올해는 지금 한 110%까지 올라갔거든요. 네. 사상 처음으로 100%가 넘은 겁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비하면은 네. 뭐 가대평가 됐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데 네.
사실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금융 불균형이 더 심각한 나라거든요. 근데 미국은 저 파월 연준 의장이 야 지금 물가 일시적이야 물가 상승 계속 그 말하시죠.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버블을 더 키우고 있는 거예요. 네. 저는 걱정돼요. 그분을 키운 데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그분의 판단이 옳을 수도 있지만은 네. 그분이 곧 연임 결정을 아, 할 겁니다. 네. 예, 주시장 떨어지면 물론 이거는 좁은 생각인데요. 예, 별로 안 좋아하고요. 예, 그리고 그분이 이번에 잭슨홀 미팅에서도 네. 그 연설을 했는데 예, 미국 그 연준의 통화정책 목표가 고용 극대화하고 물가 안정이에요. 네. 근데 고용은 아직도 부족합니다. 그렇죠. 예, 외환위기, 작년 코로나 위기보다 한 500만 개 이상 일자리가 아직도 감소한 상태고요. 네. 예, 물가가 2% 평균 물가 목표점 2% 일시적으로 넘어도 괜찮은다 그랬는데 5.6%까지 최근 올라왔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분이 이번 연설할 때 거의 3분의 1을 그 물가에 대해서만 계속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네. 예, 그러면서 일시적인 요인 때문에 물가가 올랐다. 조만간 물가가 다시 하락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네. 올 12월까지도 거의 4% 후반, 5% 초반 정도 나오거든요. 네. 이 정도로 계속 나오면은 물가 상승이 일시적이 아니다. 이런 시장 판단도 나오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지금 이제 미국 주식 시장 보여주셔서 그런데 미국과 중국이 사실 세계의 그 경제 패권을 두고 예. 지속적인 좀 다툼, 갈등 사이에 좀 처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전쟁의 향방과 글로벌 경제에 끼칠 영향은 교수님이 지금 어떻게 보시나요? 예, 둘이 싸우는 건 세계 경제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렇죠. 세계에서 가장 강한 두 나라. 그동안 트럼프 때 무역 전쟁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앞으로 금융 전쟁으로도 갈 수 있다. 네. 금융 전쟁이라는 게 뭐냐면은 미국이 가지고 온 중국이 2001년 WTO 세계 무역 기구에 가입합니다. 네. 그리고 작년까지 무역을 해서 미국서 중국이 한 5조 5천억 달러 벌어갔습니다. 네. 그 돈 가지고 국채를 한때 1조 2천억까지 사줬어요. 근데 지금은 1조 한 700억 달러 정도 남아 있는데 조금 줄었습니다. 이걸 좀 팔아버리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 글로벌 금융시장이 상당히 불안한데 그런 일까지는 가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미국이 중국한테 원하는 것은 무역에서 5조 5천억 달러 잃었는데요. 네. 그 돈을 중국에서 다시 찾아오자는 거거든요. 네. 그럼 미국이 물건 상품 만들어 중국에서 돈 벌을 수 없어요. 네. 미국이 요구하는 것은 중국의 금융시장 개방하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압력을 넣고 있거든요. 네. 근데 중국도 위안화 국제를 포함한 장기적으로는 금융강국을 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2019년에 은행 산업을 외국인한테 개방했고요. 작년에 증권사, 자산운용사, 보험사 다 외국인한테 개방해버렸습니다. 네. 그리고 머지않아 이제 외환시장, 금리 자유화 이런 걸 할 텐데 이거는 좀 시간이 걸릴 겁니다. 네. 근데 이런 걸 기대하고 지금 JP모건, 골드만삭스, 일본 심지어는 너무나 전까지 중국에 진출하고 있거든요. JP모건은 최근에 중국의 100% 자회사, 증권회사를 만들었어요. 네. 그러면 이런 큰 미국의 금융회사들 왜 중국 들어가는 것이죠? 네. 중국에서 돈이 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은 저는 중국이 금융시장 네. 개방하고 네. 금융시장에 한번 성장할 수 있다. 그래서 중국과 가지고 금융으로 국부를 늘려야 된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중국의 개별 주식은 정말 사는 걸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은 아직도 그쵸. 공산주의, 네. 하이브리드 캐피탈리즘이라고 그러는데요. 네. 어떤 때는 차가 연료로 갔다가 또 전기로도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중국 정부가 그걸 조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중국의 개별 종목은 네. 좀 투자하는 거는 좀 조심스럽게 생각하시고요. 그 우량주로 구성된 펀드, ETF, 네. 랩 상품 이런 걸 간접적으로 투자하시는 게 좋고요. 저는 작년 말부터 전 세계가 앞으로 탄소 제로 시대 그 가장 혜택을 받는 게 전기차거든요. 네, 그렇죠. 그 다음에 모든 3차 산업, 4차 산업 한마디로 융합이거든요. 네. 모든 기술이 전기차, 자율주동차의 융합이 되리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중국은 전기차 시장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복될 것이다. 네. 성장할 것이다. 그래서 중국 전기차 ETF를 사시자, 네. 펀드를 사시자 그랬는데 이게 지금 최근에 네. 너무 많이 올라버렸어요. 한때 80%까지 오르다가 그래서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네. 추세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한 번에 많이 사시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계속 사서 모으는 거는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 미중 패권 전쟁은 네. 쉽게 안 끝납니다. 특히 2030년 가면은 IMF 같은 데서 전망해 보면은 중국 GDP가 미국 GDP를 넘어서 버릴 거라는 거죠. 아, 중국이요? 예, 미국을 미국을. 2030년에. 예, 작년에 이제 70% 근접했거든요. 네. 근데 이런 식으로 한다면 2030년에 네. 예, 중국 GDP가 미국을 넘어서 볼 겁니다. 네. 예, 그래서 미중 패권 전쟁 끝나지 않을 것 같고요. 네. 예, 그러면 미국하고 중국하고 계속 전쟁하는데 미국이 중국을 계속 견제할 거거든요. 네. 그럼 상대적으로 어디가 나갈 거냐. 그러니까요. 예, 저는 세계 소비축이 크게 보면 미국에서 아시아 쪽으로 이전되는 과정인데 네.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우는 과정에서 네. 다른 아시아 국가, 예를 들어서 인도하고 저는 베트남 같은 나라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런 나라들이 경제가 상당히 좋으리라고 보고 있어요. 상대적으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한 만큼 네. 또 키울 나라도 있거든요. 인도하고 베트남. 네. 그런데 중국이 많이 그 규제를 당하다 보니까 네. 작년에 베트남으로 해외 직접 투자가 정말 많이 늘어났거든요. 우리 기업도 그동안 중국 갔는데 이제 중국 안 가고 베트남으로 가죠. 네. 그래서 베트남, 인도 시장 이거 앞으로 10년은 관심 있게 가져야 될 거라고. 음.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요. 네. 큰 흐름입니다만은 1980년대 일본에서 엄청난 거품이 발생했다 꺼졌죠. 네. 예, 그리고 1990년대 중반에서 2000년 초반까지는 뭐 정보통신혁명, 미국에서 IT 혁명 네. 이게 발생해가지고 거품이 발생했다 꺼졌거든요. 네. 그 다음에 2000년에서 2005, 6년까지는 예, 중국이 세계 무역기구 가입하면서 수출 잘해가지고 엄청나게 돈을 벌어가지고 네. 중국에서 큰 거품이 발생했어요. 네. 이때 우리나라 일부 금융회사에서 중국 펀드 굉장히 많이 팔았다가 네. 결국 큰 손실을 낸 경우가 있었는데 네. 예, 그 다음에 2010년에서 지난 10년은 예, 미국이 2000년 IT 거품 붕괴, 그 다음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작년에 코로나 경제위기 겪으면서 돈을 엄청나게 풀었어요. 네.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 거품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은 예, 거품이 발생했다 꺼지는 게 여기서 저기서 조금 이런 제가 말씀드린 일본, 그 다음에 미국, 중국, 다시 미국, 다음 10년은 저는 아시아고 그게 인도나 베트남 같은 이런 아시아 시장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저는 인도, 뭐 베트남 같은 데다가 뭐 이런 어려울 때 투자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인도, 베트남을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만든 인도, 베트남 지수를 기반하는 ETF가 있거든요. 오, 뭔가요? 예, 그냥 ETF 있습니다. 베트남 ETF, 네. 인도 50, 뭐 인도의 우량계 50개 ETF 만들었거든요. 네. 근데 올해는 베트남 주가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오른 나라 중에 하나예요. 예, 그걸 보면서 계속 저는 베트남 공부, 물론 사놔야 되죠. 네. 그럼 사놓고 베트남, 인도 공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교수님은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미국과 어쨌든 중국의 패권에서 지금 만약 우리가 투자를 한다면 미국보다 좀 중국을 좀 더 좋게 생각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죠. 드네요. 개별주는 좀 조심해야 되지만. 예, 예, 개별. 그러니까 지난 10년은 미국이었어요. 네. 예, 그런데 앞으로 10년은 아시아고, 네. 그 중에 중국, 네. 예, 그 다음에 인도, 베트남, 네. 이런 나라라는 거죠. 저는 우리나라 수출 보면 세계 경제 흐름을 알 수가 있는데, 아까 예, 우리나라 세계 경제 풍향계다. 네. 우리 수출 중에서 장기적으로 보면 미국, 유럽 비중 줄어들고요. 네. 늘어나는 나라가 중국이 그동안 많이 늘어났고, 최근에 꾸준히 늘어난 수출 비중이 늘어나는 데가 아세안 지역이에요. 아세안 국가가 그렇게 성장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 수출 보면은 세계 경제 흐름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교수님 책을 보니까 국민연금에서 2010년 6%에 머물렀던 해외 주식 투자 비중을 2020년에는 23%까지 늘렸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국민연금을 좀 따라서 그 미국 주식과 만약에 한국 주식, 그 다음에 중국 주식이 있다면 네. 미국 주식과 중국 주식 중에서는 중국 주식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한국과 좀 미국을 비교한다면요? 네, 저는 우리나라 상대적으로 나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어... 근데 국민연금이 주식 비중이 올 6월 보니까 해외 비중이 25%까지 더 올라와 버렸더라고요. 근데 국민연금이 해외 주식을 네. 많이 산 이유는 네. 사실 국민연금 규모가 지금 900조 원이 넘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코스피를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면 좀 안 나중에 된다면. 팔아야 되죠. 네. 그러니까 해외 주식 투자를 할 수밖에 없고요. 네. 그 다음에 우리 주가가 그동안 사실 그 10년 동안 2019년까지는 계속 그 2000에서 2500 안팎에서 크게 움직이지 못했거든요. 네. 그래서 해외 주식 투자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네. 근데 국민연금이 여기서 25% 더 늘리기는 힘들 겁니다. 예.
그리고 우리나라 주식 비중은 뭐 22%로 해외 주식 비중보다 더 낮은데요. 네. 예, 그런데 저는 앞으로 10년은 예, 미국보다는 아시아 시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수출, 아시아로 수출 많이 하니까 앞으로 10년은 저는 우리 주식이 미국 비중보다, 미국 주식보다는 조금 더 상승률은 높으리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미국 주가가 장기적으로 우리가 지난 10년만 봐서 오른다고 그러지 미국의 2000년 IT 거품 붕괴됐지 않습니까? 네. 근데 2010년까지는요, 월평균 수익률이 S&P 500 기준으로 마이너스 0.08%였어요. 10년 동안 미국 주가가 못 올랐다는 것이죠. 네. 근데 왜 우린 미국 주식은 우상향이라고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지난 10년만 봤으니까요. 아, 지난 10년. 예. 그러니까 99년 말을 100이라 했을 때요. 네. 지금 우리 코스피가 S&P 500보다 좀 더 수준이 높습니다. 아, 지난 20년을 보면요. 네. 2000년부터 2009년까지는 미국은 주가가 못 오랐고요. 네. 그때는 아시아 주가가 중국 주가가 특히 많이 올랐었어요. 네. 그러니까 시기별로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 10년은 미국 주가가 최고였었죠. 네. 근데 앞으로 10년은 달라질 거라는 겁니다. 달라질 것이고 달라질 나라들이 한국이라든가 아시안, 중국, 인도, 인도, 베트남 베트남, 이런 예. 나라들이 좀 유망 종목이 아니라 유망 국가. 이만 국가다. 저 국가다 이게 나서 그런데 그러면 조금 구체적으로 섹터로 한번 좀 들어가 보면 방금 전에 이제 전기차를 좀 굉장히 좋게 얘기하신 것 네. 같아요. 자율주행차라든가 뭐 그런 거를 좀 포함해서 유망 섹터는 좀 어디 쪽을 보시나요, 교수님? 그러면? 앞으로 경제가 나빠진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정부가 돈을 더 쓸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부실해졌는데. 네. 뭐 경기 나빠지면 정부가 부실해 더 쓸 수밖에 없죠. 근데 정부가 돈을 어디다 쓰겠어요? 그린 에너지, 그린 에너지죠. 전기차, 네, 전기차. 2차 그쪽에 더 투자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쪽 사람은 꾸준히 성장 산업이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제가 중국 전기차로 말씀드린 네.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코로나 19를 겪으면서 사실 과거보다 건강에 더 많은 신경을 쓰게 됐거든요. 헬스케어. 네, 지금 김 작가님은 뭐 건강식품 안 드십니까? 저는 집에 가면요. 제 아내가 뭐 병 갖다 놓고 밥 먹고 나면 이거 한번 먹어, 저거 한번 먹어라. 좀 사실 뭔지도 잘 모릅니다. 네. 그런 걸 먹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번 코로나를 겪으면서 사람들이 더 오래 살아야 되겠다. 그렇죠, 그렇죠. 더 건강해야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헬스케어 이런 관련 산업들은 계속 성장 산업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려워질 때마다 그린 관련, 특히 그 전기차, 헬스케어 이런 것들은 꾸준히 저는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요즘에 좀 최근에 많이 떨어졌고 많은 국민들의 대장주 1등 삼성전자는 좀 어떻게 보세요? 이 반도체. 뭐 제 아내가 95,000원대 삼성전자 주식을 막 사더라고요. 아니 이거는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아무리 그래도 교수님의 사모님이신데. 저를 안 믿어요. 그리고 그때 애널리스트들이 이거 10만 전자라고 해가지고 네. 언론에 그 10만 전자 이야기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네네.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한 이야기가 이거 내가 보기에는 7만 5천 원까지 떨어진다. 네네. 좀 기다려라. 네. 근데 최근에 그 7만 5천 원 밑으로도 떨어졌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진바닥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네. 여기서 더 떨어질 여지가 있고요. 네. 근데 애널리스트들이 지금 삼성전자 주식 뭐 이익 전망치를 내년에도 굉장히 높게 보는데 네. 그거는 대표적인 반도체는 경기 관련 산업이거든요. 경기가 나빠지면은 그 그렇죠. 반도체 관련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내년에 저는 경기가 나빠진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이익 전망치들이 너무 낙관적이다. 네. 예, 계속 조금 더 떨어져야 된다. 네. 예, 그래서 지금 완전히 바닥치고 올라가는 국면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좀 더 떨어질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 그런데 제 아내한테 95,000원 뭐 그때 산 거 네. 그냥 가지고 보지 말고 가지고 있어라. 장기적으로 오르거든요. 장기적으로는 오른다 생각하시고 시간의 문제지. 단기적으로는 지금 안 좋다. 예. 그러니까 제 가까운 친척이 돈이 있을 때마다 삼성전자 주식을 샀어요. 얼마 전에 그분하고 이야기하는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삼성전자가 애들 둘 유학을 보내줬다는 거예요. 아. 살 때마다 돈 있을 때마다 삼성전자 주식 사가지고 사실 삼성전자 주가가 뭐 97년 외환위기 그때 아마 3만 원이었을 거예요. 네. 액면분할 전이었으니까. 예, 그때 가격으로 하면 지금 350만 원이거든요. 네. 100배. 예, 그렇게 올랐죠. 네. 100배 올랐죠. 그리고 매년 배당. 과거에는 배당 안 줬지만 지금 배당 많이 주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유학 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기, 장기를 구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저 88년에 증권회사 들어가가지고 네. 뭐 지금까지 주식 분석하고 뭐 경제 분석하고 투자도 하거든요. 네. 근데 결론은 뭐냐면은 주식시장에 돈 벌려면 네. 좋은 주식 보지 말고 오래 가지고 있어야 된다. 물론 좋은 종목이어야 되겠죠. 네. 네. 여기서 좋은 주식이라는 건 아까 말씀해 주신 섹터의 그런 주식들을 보면 되는 그렇죠. 걸까요? 예. 뭐 앞으로 저는 삼성전자 다시 오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근데 오래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아까 평균 경기 확장 국면이 33개월, 수축 국면이 18개월. 네. 예, 그럼 순환 주기 한 51개월. 그러니까 웬만한 주식은 4년 기다리면은 아주 나쁜 주식 말고 4년 기다리면은 네. 이익이 나거든요. 네. 그냥 그렇게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기다려야 된다. 예. 그런데 우리가 돈 못 버는 거는 네. 예, 지금 주식이라는 게 오를 때는 항상 또 더 오를 것 같고 그렇죠. 떨어질 때는 불안해가 더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팔죠. 팔고 또 못 사거든요. 네. 그러니까 부자들 특징 보면은 제 주위에 네. 뭐 주식에서 제 뭐 증권회사 입사 동기 세 사람이 엄청난 돈을 벌었는데요. 아, 입사 동기 중에 세 사람. 예, 입사 동기. 네. 뭐 한 친구는 뭐 공식적으로 언론에 너무 자주 나온 친구 여기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구신가요? 그 농부 투자자 박영욱 씨라고 아, 여기 나왔죠. 주신농 박영욱 대표님이 동기세요? 예, 예, 아, 입사 동기. 예. 야. 그 친구 엄청난 돈을 벌었지 않습니까? 네. 그 친구 제가 아는데요. 부자 아니었었어요. 네. 흑수저였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많은 돈을 지금 벌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럼 멀리 내다 본 거예요. 좋은 종목 골라가지고 꾸준히 기업 방문하고 공부하고 네. 그 친구를 보면서 그 농부 투자를 하고 하셨어. 그 농부가 하려면 어떻습니까? 그냥 씨를 뿌리고 네. 열매를 맺을 때까지 계속 기다려야 되죠. 물 주고 기다리고.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아까 네. 경기 사이클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뭐 저는 뭐 주말마다 그 농사일을 좀 하거든요. 네. 그래서 농사 지면서 깨달은 것은 이 씨를 뿌리는 시기가 있고 수확하는 시기가 있어요. 네. 제가 2주 전에 무씨를 뿌렸거든요. 네. 근데 그게 지금 뿌리면은 뭐 조금 덜 성장하고요. 이제 그게 10월 중순 가면은 수확하게 되거든요. 네. 수확할 때 씨를 뿌리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시기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시기를 알려면은 네. 예, 거시경제 흐름을 좀 공부하셔야 된다는 야. 거죠. 그럼 주신농부 박영욱 대표님 말고 나머지 두 분은 어느 정도 돈을 버셨나요? 1,000억 이상 벌었어요. 입사 동기가 몇 명이셨는데요? 183명이었는데요. 183명이 사실 생사 여부를 모든 분을 아는 게 아니잖아요. 돈 이제 많이 버는 친구들만 그렇게 이름이 알려졌고 네. 거기서 이제 실패한 친구들도 있을 거고. 예, 있을 거죠. 야. 네, 그리고 정말 제가 후배지만 존경하는 친구인데요. 네. 이 친구는 입사 동기는 아니고 후배인데 네. 주식에서 돈 벌어가지고 저희 학교다가 수십억을 냈어요. 아, 서강대학교에? 예. 근데 이 친구가 정말 훌륭한 거는 그렇게 많은 돈을 내고 세상에 자기 이름을 전혀 알리지 않습니다. 이야. 그래서 저희 경제관 지을 때도요. 그때도 20억을 내가지고 그 학생들한테 한 층을 카페, 도서관을 만들어줬어요. 그 개관식 할 때 오라고 그래도 얼굴도 안 내밉니다. 자기는 그 20억 주는 거로 끝났다. 근데 그 돈이 어디서 났냐? 그 친구도 흑수저예요. 그 주식에서 돈을 번 겁니다. 예, 그런데 제가 말하는 저 돈 많이 버는 친구들은 그동안 보면서 사실 뼈아픈 경험도 했죠. 엄청난 손실도 봤었죠. 네. 97년 외환위기 때. 네. 2000년 9.11 테러 때. 네. 이게 단기에 급락해 버리니까. 네. 고객 돈도 많이 아마 깨먹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배운 거죠. 네. 근데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요새 그 젊은 분들이 작년에 한 해 동안 투자해가지고 작년에 돈을 많이 버셨을 텐데 네. 이런 올라가는 국면만 봐가지고 대응하기 쉽지 않다죠. 제가 앞서 말씀드린 분들은 계속 그동안 쓰라린 경험도 하신 분들이에요. 지금 방금 위기 말씀해 주셔서 그러는데 금융위기 때 부자가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또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우선 통찰력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아시는 한 분은요. 네. 예, 뭐 건설회사 하시다가 네. 앞으로 위기가 올 것 같아가지고 네. 핵심 사업만 남겨놓고 주변 사업 정리했죠. 현금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97년에 외환위기 갔지 않습니까? 네. 얼마나 자산 가격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요. 그때 정말 자산 가격을 그냥 주우신 거죠. 흔히 말하는 줍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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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엄청난 부자가 됐어요. 근데 요새 그분이 뭐 저를 가끔 네. 가끔 뵀거든요. 네. 참 훌륭하신 분인데 세금 많이 내기 위해서
법인 사업을 사업자를 개인 사업자로 바꾼 거예요. 네. 법인 하면은 세금이 25%인데요. 네. 개인 사업은 49%거든요. 아, 세금 많이 내서 개인 사업자로 바꿨다. 세금 많이 내기 위해서요. 예, 예. 그리고 특이하다. 또 저 장학재단 만들어가지고 학생들한테 장학금도 많이 주고요. 또 그분은 용돈도 줍니다. 용돈 주는 장학금은 저도 처음 들어봤거든요. 저도 돈 들어봤습니다. 예. 그리고 올해부터는 뭐 사회봉사 하시는 분들한테 또 상당한 뭐 상금을 주기로 좀 하시던데. 네. 예, 그분 보면은 참 미래를 내다보는 좀 통찰력이라고 그러는데요. 네. 그런 통찰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위기가 올 때마다 부가 한 단계씩 한 단계씩 늘어나죠. 통찰력은 어떻게 하면 만들어질까요? 그거는 정말 저 열심히 공부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천부적으로 예, 타고난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예, 그만큼 경험을 많이 하신 거죠. 그분이 그 건설회사 하면서 네. 예, 수많은 사이클도 보고 네. 예, 경험을 하신 거죠. 네. 예, 그리고 중요한 거는 남의 말에 정말 귀를 기울이십니다. 정말 저 옛날 저 모 금융그룹 회장분도요. 지금은 또 돌아가셨지만은 네. 뭐 저 같은 전문가들 불러놓고 그분이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네. 네. 뭐 점심 뭐 저녁 같이 먹자고 하면서 들어만 주십니다. 정말 잘 들어주세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여러 가지 의견 듣고 예, 결론을 그 내리시는데요. 뭐 그분 자체 이제 통찰력이 있죠. 그래서 자기가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네. 자기 결정이 옳은가 틀린가를 보기 위해서 이제 각 분야의 전문가들 의견을 그렇죠. 듣는 거죠. 근데 잘 들어주세요. 예. 지금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하더라도 또 그 다른 전문가의 의견도 또 들을 수 있는. 예, 각 분야 또 내가 모르는 거 네.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책에도 네. 뭐 마지막 분에 적어놨습니다. 네. 예, 사무엘슨 경제언론 네. 예, 마지막 첫 페이지 보면요. 한쪽으로 보면 새 머리 같은 또 다른 쪽으로 보면은 네. 예, 저기 저 새 주둥 양머리 같은 이런 그림이 있어요. 아. 예, 이게 좀 우리 김 작가님은 뭐로 보이십니까? 예, 이쪽으로 보면 뭐 새 주둥이처럼 보일 수도 있고 이쪽으로 보면 또 양머리일 수도. 양머리요? 양머리처럼 안 보이십니까? 이쪽으로 보면 산양머리. 네네네. 예. 그래서 경제학 사회 현상이라는 것은 네. 자기가 배운 이론 데이터에 따라 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거를 새 주둥이라고 보고 어떤 사람은 양머리라고도 보고 그런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회가 경제학이거든요. 네네. 예,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자기가 이거를 새 주둥이라고 봤는데 네. 혹시라도 양머리일까 아닐까. 이거 이제 전문가들 불러다가 네. 의견을 듣고 네. 예,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걸 위해서 사실 우리도 이제 유튜버 이제 재테크 채널 운영하신 분도 시장이 오른다고 생각하신 분과 예, 예. 내린다고 하는 분이 이야기를 같이 좀 전달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저 내린다고 이야기하신 분들은 네. 현재 그 증권회사 근무하신 분들은 별로 이야기가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다 싫어하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예, 제가 2004년이었는데 그때는 제가 제일 낚았는 자였거든요. 네. 예, 뭐 생명보험회사에서 네. 뭐 예고도 없이 저를 낚았론자라고 부르고 그때 비관론을 주장하는 분 한 분이 있었거든요. 네. 예, 두 사람 불러다가 네. 발표시키고 토론을 시키더라고요. 네. 예. 근데 2006년까지는 우리 주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근데 그 비관론을 주장하는 사람이 그 증권회사에서 퇴출당했어요. 해외로 나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현역으로 있으면서는 비관적인 이야기를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시장이 안 비관적인- 좋다는 예. 얘기를 하는 것도 쉽지 않고 섹터든 사실 종목 안 좋은 얘기하는 것도 되게 어려운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증권회사 그 애널리스트들 보고서 보면 마켓 퍼폼이라고 네. 뭐 이렇게 써놓은 거는 네. 그냥 별로 안 좋다고 받아주시면 됩니다. 그냥. 자,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버블과 같은 위기 신호 속에서도 유망한 투자 업종이라고 제가 여쭤보면 아까 전에 말씀해 주신 그런 섹터들을 말씀해 주시는 걸까요? 예, 그렇습니다. 예, 꾸준히 그 성장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뭐 계속 정부가 예, 탄소 제로로 가면서 그쪽은 산업 계속 육성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네. 뭐 건강 관련 산업은 계속 성장 산업이다. 네. 예, 그리고 저는 금도 조금 투자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금이요? 예. 오렌 버핏은 그 버크셔스의 찰리 먼거와 같이 금은 투자하지 말자라는 식의 멘트를 남긴 적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그분이 저 금은 알을 낳지 않는 암탉이라고 그랬죠. 네. 우리가 이제 채권 사면 이자가 나오고 네. 주식 사면 배당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근데 금은 이자도 배당도 없는 거예요. 네. 단 시세 차익만 누릴 수가 그렇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불확실한 시대에는 네. 뭐 자산 중에 많이는 가질 필요가 없는데요. 한 네. 5 내지 10% 정도는 그래도 금을 보유하는 게 저는 괜찮을 것 같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네. 네, 저는 뭐 아주 장기적으로는 네. 달러 가치가 떨어지리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 미국 경제 불균형이 워낙 심화되고 있어요. 네. 미국 사람들이 지금 돈 빌려서 엄청나게 투자하고 있거든요. 네. 이 저 100달러 지폐 찍어내는데 비용이 작게는 20센트, 많게는 40센트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게 미국 사람들이 뭐 20, 40센트 비용 들여가지고 100달러 지폐를 찍어내가지고 그 돈 가지고 전 세계 중국서 옷도 사고 신발도 사고 네. 뭐 세계 시장에서 경찰 노릇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대부채가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올 1사분기 기준 보니까 14조 3천억 달러, 네. GDP 대비 63%거든요. 네. 저는 머지않아 무디스 같은 신용평가 회사들이 네. 미국 국가 신용 등급 낮출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계가 중앙은행이 예를 들어서 2000년에는 네. 저 애완 보유액 중 달러 비중이 한 71%였어요. 네. 근데 최근에 59%로 줄어들었거든요. 네. 이 달러를 갈수록 미국 그렇게 부채가 늘어나니까 이걸 믿기 힘들다는 것이죠. 네, 저는 그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가 왜 등장하고 또 거래가 되느냐. 그거는 각국 정부가 돈 너무 많이 풀고 특히 미국이 돈 많이 풀고 네. 이 달러라는 돈을 우리가 믿을 수 있은가 그 신뢰도가 계속 좀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비트코인도 등장했고 네,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상대적으로 금은 올라갑니다. 그래서 네. 뭐 오렌 버핏이 이야기한 것처럼 금은 알을 낳지 않은 암탉이니까 절대 많이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는데요. 네, 그래도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은 아주 장기적인 이야기입니다. 금값은 상대적으로 오르기 때문에 한 5 내지 10%. 네. 네, 그리고 사실 우리가 뭐 직장에 다닌다면은 뭐 승진하고 계속 연봉 오르고 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뭐 자산 오르기를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삶을 모든 걸 오르는 데다 걸고 살고 있죠. 네, 그런데 네, 세상 돌아가는 거 가만히 보니까 네. 리스크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리스크 관리도 부분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여러 가지 수단 중에 하나가 저는 금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5년 달러 가치의 전망은 좀 하향세를 갈 수 있다는 예, 얘기인 그렇습니다. 것이죠. 근데 보통 위기가 오면 항상 좀 달러의 가치가 높아지는 게 맞지 않나요? 일시적으로 위기가 오면 달러 가치가 일시적으로 올라요. 네. 네, 그런데 또 위기가 지나면 추세적으로 하락하고요. 네. 그러니까 미국 달러 가치하고 가장 관계가 높은 게 네. 미국 경제, 미국 GDP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거든요. 네. 이게 2000년대 한 32%까지 갔다가요. 네. 작년에 그 25% 줄어들었거든요. 네. 근데 IMF가 얼마 전에 전망해놨는데 2026년까지 전망해놨는데요. 미국 비중이 22%로 더 축소된다는 겁니다. 네. 미국 비중 축소라는 거는 미 달러 가치 하락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달러 가치가 요새 좀 오르고 있고 또 글로벌 금융위기가 오면 일시적으로 오를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또 그게 조금 지나고 나면은 네. 추세적으로는 네. 하락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산을 등산하다 내려오면은 작은 언덕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위기 갔을 때 글로벌 금융시장이 불안할 때 그게 달러 가치가 오른 작은 언덕이고요. 네. 계속 장기적으로는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남은 게 사실 지금 이제 벌써 9월이니까 9월, 10월, 11월, 12월 이제 4분기 남았지 않습니까? 예. 하반기에 우리 주식시장의 우리 포트폴리오는 좀 어떻게 좀 정비하고 어떻게 좀 대응해야 할까요? 뭐 아까 전에 말씀해 주신 뭐 그린 뭐 뉴딜이라든가 전기차 뭐 이런 쪽 섹터들만 다 모아두면 고 그다음에 뭐 금이라든가 이런 거 좀 사두면 되는 걸까요? 저는 단기적으로는 현금 비중을 늘려야 된다. 조금 늘리면은 네.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언제든지 그렇죠. 올해도 오고 내년에도 오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은 수익률보다는 네. 리스크 관리를 좀 해야 된다. 네. 현금이 있어야 자산가격이 떨어질 때 네. 주식이든지 자산을 살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큰 폭의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인데 그래도 뭐 주식 같은 거 샀다 손해보는 게 네. 뭐 실질금리 마이너스 2% 손해가 그게 현금을 가지고 있다가 뭐 실질금리 측면에서 마이너스 2% 그게 더 낫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식을 일부 가지고는 있어야 되는데 일부는 지금 현금 비중을 조금 과거보다는 정상 시기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준 이거 가지고 있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연말로 갈수록 우리가 배당 투자 같은 거는 꼭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 코스피 배당 수익률이 2%가 좀 넘는데요. 지금 은행 금리가 1% 안팎이니까 네. 뭐 배당 투자는 꼭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정말 그 좋은 기업들이 배당 수익률이 4 내지 5% 되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KT 같은 기업도 배당 수익률이 4 내지 5%거든요. 네. 저는 뭐 삼성전자, 현대차, 뭐 포스코, KT 이런 임직원들을 강의할 기회가 있으면요. 월급 받아가지고 은행에다 넣지 말고 그 돈 가지고 매월 받을 때마다 당신 내서 주식 사가지고 배당 받으시라. 그게 훨씬 더 나은 시대다. 이런 이야기를 들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에 사시면 안 되고요. 그냥 월급 받을 때 우리가 은행에 적립식으로 저축하지 하듯이. 않습니까? 월급 받을 때마다 일정 부분 자기 회사 주식을 사가지고 배당 받는 게 훨씬 나은 시대라는 거죠. 저는 은행 섹터를 정말 투자를 못 하겠는 게 예. 이제 많은 투자 전문가분들이 오셔서 은행 섹터는 이제 성장 산업이 아니니까 투자하기에 좀 선호되진 않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걸 넘어서 이제 많은 투자 전문가분들 얘기를 들으면 예금을 못 하겠어요. 예를 들면 국민은행 예금할 바에 국민은행 주식을 사라고 대부분 얘기를 많이 하시니까. 예. 사실 우리나라 은행주 네. PBR, PER 굉장히 낮거든요. 네. 예, 그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정부가 네. 규제하기 때문에 있지 그쵸. 않습니까? 뭐 배당성이 몇 % 이상 네. 넘어가지 마라. 네. 뭐 규제하기 때문에 은행주 주가는 그렇게 많이 못 오를 텐데요. 네. 근데 주가가 낮으니까 네. 배당 수익률은 높죠.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냥 KB 국민은행 직원들도 네. 그냥 월급 받아가지고 네. 자기은행 저축성예금 든 것보다는 자기은행 주식 사가지고 배당 받는 게 더 낫죠. 그렇죠. 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주가라는 게 항상 변동성이 심하고 그러니까 한 번에 사지 마시고 지금 사는 시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매달 조금씩 사든지 적립식. 아니면은 지금 현금 비중 좀 늘려놨다가 네. 떨어질 때 비중을 많이 늘리는지. 사실 적립식으로 사면 그 가격에 대한 조금 변동성에 대한 해지가 좀 되잖아요. 사실. 그렇죠. 예, 적립식이 가장 바람직하죠. 그리고 지금 이 그래프에서도 아까 보여주신 건데 이 부채가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예. 그러니까 부채 때문에 지금 세계적으로 뭔가 위험한 신호가 올 수 있다고 얘기하셨는 건데 예. 부채에 대한 사이클은 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리고 국면별로 또 책에 보니까 좀 특징이 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채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성장하려면 돈 빌려가지고 투자해야 되죠. 그렇죠. 내 혼자 내 돈만으로는 불가능하죠. 예. 그래서 경제 성장 초기에는 부채가 있어야 되고요. 네. 네, 부채 증가율보다 경제 성장이 더 높습니다. 네. 경제 성장이 높으면은 부채 얻어가지고 부채라는 것은 한마디로 언젠가는 원리금을 상환해야 된다는 게 네. 빚이죠. 그렇죠. 그게 경제가 성장하고 내가 돈을 빌렸었는데 내 소득이 더 늘어나면은 네. 그 이자도 갚고 빚도 갚을 수가 있거든요. 네. 아주 좋죠. 이게 초기예요.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경제가 성장하고 나오면은 자산 가격이 굉장히 낙관적으로 많이 올라 버려요. 네. 그때 사람들이 돈을 빌려가지고 네. 자산을 사죠. 네. 지금이 그 단계라는 거죠. 네. 지금 우리나라도 뭐 신용융자가 뭐 25조다. 특히 미국은 8천억 달러 이상이 네. 신용융자거든요. 네. 사람들이 너무 많이 돈을 빌려가지고 네. 주식 자산을 삽니다. 네. 이때가 이제 부채 사이클의 정점이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경제가 먼저 둔하게 되기 네. 시작할 조짐이 나타나고 자산 가격이 폭락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때는 부채를 상환할 능력이 없어진 거예요. 그렇죠. 이때 부채 문제가 터진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단계는 어떤 단계냐면은 네. 지금 경제가 좋고 자산 가격이 오르니까 돈을 빌려가지고 자산을 사는 네. 그 부채 사이클에서 이 학장에서 마지막 사이클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을 향해 좀 가고 있는 지점인 건가요? 아니면 진짜 거의 뭐 정점에 왔다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거의 정점에 왔다고 생각하는데요. 아. 사실 누구도 그 시점을 파악할 수가 그쵸, 없죠. 그쵸. 그래서 제가 좀 간접적으로 드릴 말씀은 파티는 즐기기는 즐기시되 네. 출구 옆에서 즐기시라고.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 네. 근데 제가 생각에는 거의 그 터질 시점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다. 아. 예, 그리고 이제 언제 터지느냐. 그 레이 달리오라는 네. 분이 있습니다. 네. 예, 헤지펀드가 브리지워터 그쵸. CEO인데요. 네. 이분 보면은 정말 그 자산을 운용하면서 공부를 많이 하고, 세계적으로 뭐 네. 엄청나신 분이죠. 예, 그런데 이분이 네. 과거 2기 사례 때 한 7가지 지표를 사용해가지고 이러이러한 신호가 나오면은 조심해라. 뭐 대폭락전에 나타나는 징조 같은 거죠. 예, 예. 그 바로 직전인데요. 네.
뭐 첫 번째로 전통적 지표에 비해서 뭐 자산가의 가대평가됐을 때, 그래서 뭐 버핏 지수라고 GDP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많을 때, 그다음에 네. PER, PR이 많을 때, 네. 그다음에 사람들이 돈 빌려가지고 자산을 살 때, 네, 둘 다 해당되네요. 그다음에 어디 가나 자산 가격 이야기를 할 때, 아, 지금 요새 다 어디 그렇게 가나 하고 있죠. 예. 지금 그다음에 어딜 가나 주식, 부동산, 주식, 부동산. 비트코인 뭐 아주 난립니다. 예. 제가 또 다음 주에는 또 아주 뭐 공영방송 네네. 어르신들이 많이 보는 거 프로그램에서 그런 이야기를 좀 하라고 그래가지고 나가는데요. 네. 지금 어르신들까지 주식에 관심 갖고 있지 않습니까? 아, 맞습니다. 어디 가나 주식 이야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7번째 조건이 뭐냐면은 네. 혹시라도 통화 긴축이 자산 가격 거품을 깨뜨리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나올 시점이 위험한 시점이라고 그러죠. 근데 지금 우리 계속 미국 테이퍼링은 언제 하느냐, 네. 미국 금리 인상 언제 하느냐, 이걸 늘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과거 이런 우려가 나오고 시차는 있지만 그 다음에 자산가의 거품이 붕괴됐다. 이게 레이 달리오의 주장이거든요. 근데 그런 걸 여러 가지 보면은 네. 지금이 거의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시장에서는 테이퍼링 얘기를 네. 우리가 언제 한 3월, 4월부터 계속 조금씩 들었잖아요. 네. 그래서 시장에 다 반영됐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 크게 걱정할 거 아니다. 이미 지금 주가에 다 반영됐어. 이런 얘기 들리는데 교수님은 그게 좀 그쪽을 안 보신다는 의미신 거죠? 예. 그래서 과거에 테이퍼 텐드럼이라고 그러나요? 네네. 뭐 발작이라고 한 번 네. 있었죠. 네. 예. 버냉키 의장 때. 네. 예. 그래서 아마 조심스럽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아마 제가 생각할 때 2014년에 미국이 그 테이퍼링을 단행했거든요. 네. 예. 그때 한 석 달 동안 주가가 뭐 한 6 내지 10% 국가에 따라서지만 이 정도 떨어져서 큰 폭 조정은 아니죠. 예. 근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다른 점은 그때는 주가가 가대평가 안 됐었어요. 제가 앞서 그 일평균 수출금하고 우리 주가하고 비교했지만은 네. 그때는 이렇게 주가가 실물하고 괴리가 벌어지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실물하고 제가 보니까 괴리가 너무 벌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테이퍼링 하면은 지금 아니다 그러는데 네. 저는 충격이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온다. 예, 조심해야 되겠네. 예. 그 시점이 네. 저는 머지 않았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 관심을 가져야 될 게 9월 21일, 22일 미국에서 연방 공개 시장 FOMC 열리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나라는 그 추석 연휴예요. 네. 물론 23일 날 우리 시간으로 새벽에 발표하고요. 네. 네, 그다음에 우리가 23일부터 다시 그 주식시장이 개장을 하거든요. 네. 관심 한번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추석 되면 추석 연휴가 좀 길기 때문에 그 기회비용 때문에 또 주식시장에 우리 한국 주식이 살짝 빠지기도 하잖아요. 예. 뭐 그거는 약간 계절 효과인데 있는데요. 뭐 그것보다는 이번에 그 미국의 네. 테이퍼링, 네. 연방 FOMC, 그다음에 이번 FOMC가 더 중요한 거는 경제 성장률, 물가상 실업률 네. 다시 전망을 하고요. 예, 그다음에 또 점도표를 수정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난 6월보다 네. 이 점들이 좀 위에 찍혀져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네. 지금 생각보다는 조금 더 큰 충격을 줄 수도 있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럼 어쨌든 이제 주식시장이 뭐 떨어진다면 나중에 이제 개인 투자자들에게 좀 매수 기회는 좀 언제쯤 올까요? 뭐 언제 타이밍은 정확하게 말할 수 없지만 어떤 징조 뭔가를 발견했을 때 좀 들어가야 될까요? 예, 주가가 이제 충분히 이거 많이 떨어졌다. 네. 저는 뭐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네. 제가 주가의 장기 추세선을 그리거든요. 네. 추세선 그래가지고 그 추세에서 한 15% 이하로 떨어지면 무조건 주식시장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추세에서 10%, 15% 이상 올라가면은 비중을 줄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뭐 통계적 기법으로 HP 필터라고 그러는데요. 그 추세가 있는데 그 추세에서 뭐 15% 정도 떨어지면은 네. 그때 그 주식을 사야 되는 것이죠. 네. 자, 그러면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투자 관련된 조언 하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좋은 주식 오래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아까 네. 제가 증권회사 근무하면서 깨달은 건 주식에서 돈 벌려면 그냥 좋은 주식 사가지고 오래 가지고 있는 거다. 트레이딩 하지 말고. 예. 근데 작년에 보니까요. 제가 그 두 증권회사 자료를 모 방송국에서 저한테 주고 네. 분석 한번 해달라 방송하려한다. 그래가지고 보니까 그 20, 30대 수익률이 제일 낮더라고요. 아, 그렇죠. 낮다는 얘기죠. 예. 근데 왜 낮은가? 네. 단기 투자하셨고요. 맞아. 특히 그다음에- 남자, 20대 남자. 예. 그리고 왜 이분들이 단기 투자했는가 그 분석해 봤을 때
신용융자를 많이 썼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20, 30대는 축적된 금융자산이 적지 않습니까? 적죠. 그러니까 적은 돈이니까 뭐 벌어봤자 네. 금액은 별로 안 늘어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금액을 늘리기 위해서 돈을 빌려 쓰는데 단기적으로 빨리 갚아야 되는 돈들을. 증권사에서 신용융자 해더라도 네. 뭐 장기 빌려주는 거 아니거든요. 네. 뭐 작게는 3개월짜리도 있고 6개월, 뭐 9개월짜리도 있는데 네. 그렇게 단기로 빌리니까 네. 단기 투자할 수밖에 없죠. 네, 그리고 아까 저 박영옥 씨 네네. 그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네. 좀 멀리 보고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정말 그 장기 투자, 그래서 농부 투자자로 이야기하는데 네. 그러니까 주가는 장기적으로 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멀리 내다보고 아마 지금 우리 20, 30대는 지금 평균 그 수명이 계속 길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100세까지 사실 거예요. 네. 100세까지 주식 투자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 그때는 저는 금리는 0% 갈 거니까 네. 주식 투자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좀 멀리 내다보고 네. 그리고 그 박영욱 씨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적은 돈이 그렇게 큰 돈이 됐거든요. 네. 너무 짧은 시간 너무 서둘지 네. 말자. 좀 멀리 보고 투자를 하자. 음. 그리고 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거는 네. 우선 일하면서 네. 근로소득이 있어야 돼요. 지금 은행에다 예금하면 어떻습니까? 1년에 1억 예금했다고 그래도 한 달에 이자 소득이 10만 원도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제가 어떤 일을 해가지고 한 달에 10만 원 벌면은 금융자산 1억 가지고 있는 거나 똑같은 현금 흐름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든 일하면서 근로소득을 얻어야 돼요. 이런 저금리 시대는. 네. 멀리 내다보고요. 네. 그리고 요새 그 젊은 분들 보면 참 공부 많이 하고 기업 분석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뭐 그렇게 하면은 네.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한 가지 제가 투자 조언을 여쭤보고 싶은 게 제가 이제 작년 초부터 주식 관련 콘텐츠를 굉장히 많이 올렸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고수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주식시장을 보니까 주식시장이 이게 참 떨어지고 오르는 거를 맞춘다라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예, 그렇죠. 변동성만큼 내 마음도 너무 흔들리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부터는 차라리 이게 주식이 오르고 떨어지는 거는 잘 모르겠고 나는 이게 정말 괜찮다고 생각하는 주식 그리고 상장 폐지 당하지 않을 것 같은 조건 이런 거 몇 가지를 보고 그냥 오르든 떨어지든 나는 내가 돈이 모이면 계속 자산을 모으자. 어쨌든 주식은 한국 주식과 미국 주식까지는 뭐 단기적으로는 급락하고 할 수도 있겠지. 내가 당장 필요하지 않은 돈 몇 년 정도 안 차도 되는 돈이니까 나는 우상향할 거라 믿고 그런 주식들 좀 모아가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좀 단편적으로 한번 해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옳은 생각이십니다. 한국 주식도 우상향할 거라고 우상향합니다. 결국에는? 결국은 뭐 우리나라 주가도 뭐 세계 주가도 결국 경제가 성장한 그 이상으로 주가는 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명목 GDP 성장률보다가 코스피 상승률 보면은 1 내지 2% 정도, 1 내지 2%포인트 정도 높아요. 아, 장기적 주가는 명목 GDP 이상으로 오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일본식 그 디플레이션을 가려면은 상당히 멀었거든요. 우리 경제 꾸준히 성장합니다. 그만큼 주가는 오른다는 거죠. 교수님 책에 보니까 1981년에서 2019년 통계 명목 GDP 성장률이 분기 평균 10.6%인데 코스피 상승률이 이제 동기간 12.9%. 그만큼 주가는 오르거든요. 그래서 오래 가지고 계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우리 잠재 GDP 성장률이 지금 앞으로 5년, 뭐 10년 한 3% 안팎일 거예요. 주식시장 기대 수익률 한 5% 정도로 낮추는 게 좋고요. 그러니까 매년 5% 정도 벌면은 잘 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좀 현금 좀 보유하고 있다가 주가 많이 떨어졌을 때 사고. 지금 국민연금이 지금 주식 투자해가지고 88년부터 작년까지 보니까 연평균 수익률이 10%가 넘거든요. 굉장히 높은 수익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국민연금 펀드 매니저들이 운영을 잘해서냐? 뭐 그것도 있지만은 국민연금은 현금 흐름이 계속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월급 받을 때마다 국민연금 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연금 같은 데는 주가가 폭락하면은 주식 비중이 떨어지거든요. 그 주식 비중을 맞추기 위해서 사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좋은 것은 살 돈이 있다는 거죠. 계속 돈이 들어오니까. 근데 우리는 계속 안 들어오죠. 계속 안 들어오죠. 그러니까 계속 일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근로소득이 중요하다. 근로소득 계속 하면 생활비 뭐 쓰고 나머지는 소득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로 떨어졌을 때 많이 사고.
어떻든 일하는 게 네. 예, 굉장히 소득 흐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만의 혹시 결코 타협하지 않는 나만의 투자 원칙을 한번 마지막으로 좀 여쭤볼까 합니다. 예, 저는 제가 지금 우리 김 작가님하고 네. 1시간 가까이 이상 말씀하는 것 지금 같은데. 한 1시간 한 30분 됐습니다. 이렇게 많이 됐습니다. 저희 여기 촬영장에 그 카지노처럼 암막 커튼을 쳐놔서 그 바깥에 날씨가 바뀌는 걸 모르다 보니까 시간이 잘 갑니다. 예, 근데 정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네. 자기가 잘하는 것만 투자해라. 자기가 모르는 거 절대 투자하지 말자. 네. 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제가 뭐 잘 알고는 있지 않지만 제가 잘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뭐 개별 종목보다는 ETF를 많이 투자해요. 네. 예, 제가 거시경제의 흐름을 계속 공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모델이 좋게 나오면은 네. 때로는 레버리지 ETF 오르는 것도 사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잘하는 거는 예, 시대의 흐름이기 때문에 경기 국면이기 때문에 네. 예, 저는 그것만 하신다. 예, 그걸 주로 유사합니다. 물론 그 종목도 조금 네. 비중을 느끼는 건데 그래서 제가 종목 사가지고 별로 크게 성공한 적은 없어요. 이렇게 후배들 애널리스트 뭐 주변 사람들 만나보다 보면은 야, 이 종목 참 좋다. 네. 물론 그 종목이 오를 수도 있지만은 네. 남의 이야기 듣고 별로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네. 정말 자기가 잘하는 것만 투자하자. 꼭 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저는 교수님과의 사실 1시간 반 정도 인터뷰에서 가장 이제 재밌었던 시간은 이제 교수님 사모님께서 교수님 말씀을 안 듣고 삼성전자였다라는 게 뭔가 너무 아이러니하기도 뭔가 참 이 가족이라는 거는 이 전문가의 말도 듣게 하기 참 힘들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뭐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제가 뭐 집안에서 신뢰를 많이 잃었기 때문이죠. 자, 김작가 TV에 처음 나오셨는데 어쨌든 요즘 주식 시장 자체가 작년과는 다르게 너무 좀 힘든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에게 뭔가 투자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뭐 조언이라든가 응원이라든가 뭐 마지막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어떨까요? 저는 우리 경제가 구조적으로 저성장, 저금리 시대에 접어들었으니 꼭 주식 투자는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주식이라는 게 공부한 만큼 그만큼 수익률이 나오거든요. 네. 실력 장세라고 어떤 분이 그러던데 뭐 장이 좋든 나쁘든 네. 예, 정말 오르는 종목은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공부하시면은 그만큼 수익을 내리라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제 후배 가수 한 분이 있는데요. 네. 이분은 자기 직업이 너무 좋대요. 예, 막 가까운 형제들이 전부 의사신가 봐요. 네. 근데 치과 의사들은 치과 의사를 해야 되고 네. 내과 의사는 내과 의사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직업 바꾸기 쉽지 않거든요. 네네. 근데 자기는 삼성전자가 좋으면 삼성전자 주식 사가지고 삼성전자 명목상 대표가 돼보는 거고 네. 바이오 주식, 뭐 철강주가 좋다면은 그 주식 사가지고 늘 직업을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주식시장이거든요. 네. 네, 그런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는 그분은 애널리스트를 했고요. 펀드 매니저를 했어요. 네. 공부를 했다는 것이죠.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 산업, 저 산업, 이 기업, 저 기업 옮겨 다닐 수가 있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저는 주식은 해야 되고요. 100세까지 주식하면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공부한 만큼 그렇죠. 그만큼 실제 수익률이 높을 수 있다. 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의 그 말씀하신 투자 공부에 여러분들이 혹시나 시간이 괜찮으시면 얼마 전에 출간하신 그레이트 리셋 보시면서 여러분의 투자 실력을 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만남의 손님은 김유희 교수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